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 움직임을 봤을 때 어제처럼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면은 다음 날에는 또 기분 좋게 이 반등세가 유입됐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결국 3대 지수가 반등하는 데 실패하고 오늘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증시를 부양할 만한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블랙 먼데이 때문에 크게 빠지면은 다음 날에는 꼭 반등세가 유입됐었는데 오늘 증시는 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장세가 예. 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 나왔습니다. 아, 대규모 매도를 우려하지 않는다. 음. 그 대규모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투매 현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오늘 한마디로 예. 그게 음, 미국 정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 블랙 먼데이도 그렇고 리먼 사태도 어제처럼 블랙 먼데이가 되면 사실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반등합니다. 그렇죠. 대체로 보면 어제 나스닥이 70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요.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은 한 300포인트 이상,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300포인트 이상 해야 되는데요. 3대 지수가 굉장히 오늘도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보궐력과 관련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결국 블랙 먼데이에 증시가 살아나느냐 리질런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자 스카이 로켓팅 되려고 하면 어제 낙폭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죠. 근데 어제 낙폭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전도 예.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음. 그러면 이제 상승장,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시각대로 상승장이 유지되려면 어제 나스닥이 70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최소한 35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절반 이제, 정도 올라가야 예. 됩니다. 그래도 절반에 못 미친 거죠. 왜냐? 베이스 백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아, 그렇죠. 낮은 데서 올라가니까 절반이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비해선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레시 크래시 장세는 어제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기술적으로 반등하지도 못하고 오늘 하락세가 지속되는데요. 오늘 심한 변동성 속에 사실 3대 지수가 다우지수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한 테슬라 이건 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죠. 어제 낙폭이 15%가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나스닥 지수가 좀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장막판에 트럼프의 경기 침체를 의하지 않는다. 이게 홍영커가 오히려 더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오히려 더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나스닥 지수가 장막판에 떨어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괜찮았던 테슬라든가 엔비디아 반등세 이게 마감 지수로도 반등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폭입니다. 근데 이거에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해서 예. 지금 올라가는 것이 추가 떨어지기 위한 데드캣 바운드가 아니냐 하는 이 시각이 이렇게 월가에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네. 다시 이제 뭐 살짝 다시 튕겨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이제 거죠? 네네. 결국에는 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뭐 주가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투자 심리 지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때는 투자 심리 지표를 보여주는 게 지수보다는 더 좋은 거죠. 앞으로 방향성과 관련해서 예. 그런 과제에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어제 한 28일 정도에서 20% 이상 상승했으니까 오늘은 한 10%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빅스 지수가 안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29까지 올라가다가 마감 지수로 26대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26대죠? 근데 한때 이게 2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공포 지수가 이렇게 26대 수준에 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요새 투자자의 심리 지표를 말해주는 것이 CNN의 FGI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블랙 먼데이가 썼던 어제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62에서 어제는 16, 오늘은 15 정도로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장세는 금융위기나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외생 변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외생 변수는 누가 중국에서
미국의 블랙 먼데이를 초래합니까? 누가 초래합니까? 그렇죠. 결국 미국 내에서도 국민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경제 결과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이런 정책 당국자가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리스 플러스 파이낸스다 해서 예. 이 폴리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누가 책임이냐? 트럼프가 악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볼트모트라는 아주 미국에서 오늘 대규모 세일과 함께 예. 사실 볼트모트가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졌던 가장 원인의 하나의 단어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 누가 썼느냐? 제가 쓴 게 아니라 마크 커니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예. 캐나다의 새 총리가. 마크 커니는 앨런 그린스펀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책에서 신뢰를 가장 받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예. 근데 이 볼트모트, 뭐 시청자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뒤쪽 자막에 좀 이 악당 표시를 좀 해달라 했었는데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볼트모트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네이버에 볼트모트 하면 굉장히 아주 저질 악당입니다. 그게 오로지 이웃 브라더 국가의 예. 새 총리의 마크 커니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증시에서는 바로 정책 요인 트럼프 발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 오늘 외면해서 주가가 마지막에 나스닥 지수조차 떨어진 거다. 그렇죠. 아까 홍익께서 예. 지적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말이라도 안 하면은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안정될 텐데 계속해서 입을 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증시 역시나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월가 입장에서는 어제 블랙 먼데이가 예.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할 수 있죠. 트럼프 풋에 예.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에 트럼프 풋까지 나왔으면 오늘 주가가 싹 스카이로켓팅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3대 지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폴리파인, 멀트모터가처럼 트럼프가 뭐냐? 아주 오늘은 캐나다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10일부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예. 25% 관세를 때리는데요. 보호법 관세로서 캐나다에 대해서 25%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25에 25를 더하면 50%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피해는 누가 받을까? 브라더 국가의 캐나다에서 수출을 못하면 캐나다 국민들도 하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산업의 연관표를 볼 때는 캐나다와 미국과의 산업 연관 구조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허심한 이야기는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에서 산업의 일관성이 브라더 국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급망이 차단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트럼프 말에서 미국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는 측면에서 이 트럼프의 허언증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얘기입니다. 예. 미소매니아에서 매니아는 잘 아실 겁니다. 허언증. 이제 트럼프의 경기 침체 우려하지 마라 하더라도 월가 입장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 얘기는 이제 믿지 않겠다. 이게 예. 허언증입니다. 허언증. 미소매니아라는 얘기가 오늘 미국의 월가에서 시장 참여율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국 투자 입장에서는 더는 못 찾겠는 거죠. 당신 오락가락한 얘기 가지고 투자하겠느냐? 내 소중한 재산을 당신의 말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데 믿겠느냐? 이게 미소매니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규모 매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사실 무차별 투매 광풍이 나오는 거죠. 일단 미국 증시에서 빠지고 보자 하는 심리죠. 예. 근데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빠지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작년 말부터 무조건 미국 증시에서 빠지자, 욕도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는 미국 증시도 빠지자 이런 얘기가 오늘 이렇게 무차별 투매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마지막으로 포머적에 있던 마지막의 사람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트럼프 풋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지 않았던 것은 왜 그러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증시부양책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워낙 현명하시기 때문에. 자, 재정정책.
국가 채무 문제 내일 모레 사실 그 엑스데이트 걸리는 6월 달까지 엑스 그렇죠. 걸리는 입장에서 무슨 부양책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뭐 시청자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통화정책,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는 인플레 재발 우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원수거처럼 두들겼던 게 파월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인플레 재발 우려할 때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트럼프 진영에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해서 물가 재발하고 그동안은 원수처럼 생각했던 페드라든가 이게 파월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금의 뭐냐 증시라든가 이 상황을 연출했던 게 관세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세 부과 시점이거든요. 지금 초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처리한다? 안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뭐냐 트럼프 풋을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그렇네요. 미국 증시를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책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지금 증시 부양책을 쓸 시점입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3% 이상 고성장장. 주가 좋았죠.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며칠 있습니까? 40일이죠. 주가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부양책 씁니까? 부양책 추진하면 예. 트럼프 본인들의 정책 실수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증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늘 투매에서 투매가 나왔던 이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렇네요. 정책적 타이밍으로도 이게 쓸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냐 오늘 트럼프 입조차에도 대규모 투매 얘기가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겨냥해서 다양한 관세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캐나다에 대한 보복 관세가 새로 총리를 맡게 될 마크 카니를 겨냥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무슨 악연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트럼프가 예. 캐나다에서 오늘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하는 것은 캐나다가 이렇게 저항한 측면도 있습니다는 마크 커니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와 개인적인 마크 커니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브라더 국가 입장에서 트루도 총리가 마지막 트럼프와 관세 협정에서 국가 정상 간에 그것도 브라더 국가의 정상 간에 과거 있을 수 없는 쌍욕이 오고 왔습니다. 아침에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트루도 총리가 뭐냐 이번에 이제 나가죠. 예. 왜냐하면 트루도 총리 절반 잘생기셨죠. 제가 젊으신 2015년에도 분이죠. 예. 사실 개인적으로 캐나다 이렇게 토론토 갈 때 이 트루도 총리가 취임했을 때 워낙 그때 43살이었는데요. 워낙 예. 잘생겼었습니다. 저런 분도 총리가 할까? 그래서 부러움이 대상인데요. 10년 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기가 떨어졌죠. 그렇죠. 불법 이민 문제, 대형 산불 문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산불 현장에 빨리 가야 되는데요. 예. 현재 못 갔습니다. 그렇죠. 이 국민 생활에 있어서는 미숙한 대응이다 하는 측면에서 본인도 책임입니다. 예. 자,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새 총리가 나타나면 내가 조기에 올해 9월 달인데요. 물러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마크 커니가 이번에 새 총리로 임명된 겁니다. 근데 마크 커니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상태에서 마크 커니가 됐습니다. 국민의 지지도가 85%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마크 커니는 집권 예. 일기서부터 트럼프 악연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악연이죠? 집권 일기 때 예. 사실 캐나다에서 관세 부과를 그렇게 쌍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했는데요. 세계 보편적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집권 일기 때 중국에 대해서 강경 일본대 관세는 세계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당신 뭐냐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게 불황당이다. 예. 불황당이다. 그때 볼트모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집권 일기 때부터.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새 총리가 되면서 자 쌍욕이 오가는 상태에서 틸도 2에서 캐나다 새 총리가 될 때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브라더 국가 입장에서 캐나다 입장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얘기할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호칭 이거는 반드시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쓰지 않습니다.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예. 트럼프 풋에 대해서 또 경기에 대해서 우려한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때리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번에 사실 캐나다에 대해서 새 총리 부각과 함께 이렇게 그 관세를 한 것은 결국 트럼프를 51개 주 이상의 캐나다에 주로 편입하겠다. 예. 국민들이 캐나다 국민을 원석이죠.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자,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마크 커니를 퇴출시킬 의도가 아니냐 하는 측면도 이번에 사실 그 캐나다에서 추가 관세를 때렸던 이런 요인이다. 예. 결국 국익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적인 가인에 의해서 캐나다 마크 커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한다면 예측 가능하겠지만 예. 사익을 위하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거죠. 더 혼란스럽죠. 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하다 우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떨어지는 거죠. 장막판에. 예. 그런 것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또 있었네요. 자, 그리고 마크 카니에 대해서 앞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아마 마크 커니에 예. 대해서 영란은행 총재의 외교인으로부터 영입받았던 시각이다 하는 그랬었죠. 것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크 커니는요, 우리에게는 금융위기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인물이라 그러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존칭을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인적경이 캐나다는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브라더국가의 전염 효과가 우려됐습니다. 예. 이때 2008년서부터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그때 당시에 아주 마크 커니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캐나다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2.8% 빠졌는데요. 예. 마크 커니가 들어오고 나서 2010년에 캐나다 경제 성장이 2.8%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에서 3%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국 고질병에 걸려 있었죠. 예. 이런 상태에서 영란은행에서 자국에 있는 사람의 적임자가 없다 보니까 마크 커니 영국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입했던 겁니다.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 3배 넘게 연봉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영란은행은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1694년에 설립했습니다. 330년 전에 설립했습니다. 예. 중앙은행의 시발점입니다. 페드가 1913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답적인 이런 거에서 외국인들을 영란은행의 총재에 영입하느냐. 그때 당시에 수모다 그랬습니다. 수모다. 근데 결과적으로 영란은행 총재에서 그 이후에 뭐냐.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이런 훌륭하게 극복했죠. 예. 확박하게 극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영란은행 총재를 동시에 한 역대 모든 중앙은행,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중앙은행에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동시에 겸한 유일한 이렇게 총리가 바로 마크 커니 캐나다 새 총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말과 마크 커니의 말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볼트모트의 얘기에 대해서 예. 당신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는 당신 불안감 맞다. 음. 오히려 마크 커니를 마크 커니와 같은 사람을 캐나다 총리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들어왔더라면 하는 것이 트럼프를 이 작년 11월 4일에 찍었던 트럼프의 유권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참 듣다 보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뭐 한국은행 총재를 모셔오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마크 커니가 사실 영란은행 이렇게 총재를 예. 영입됐을 때가 2013년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자막 가지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777 게이트입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2014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이렇게 부동산에 침체됐습니다. 근데 하는 침체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 물가 안정만 고려하거든요.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때가 1990년대 일본과 생각하겠습니다. 일본이 90년대, 80년대 써니의 신화, 패나소닉 신화, 도요타 신화에서 하다가 부동산이 붕괴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일본행 총재가 누구입니까? 미에노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에노는 부동산이 거품이 붕괴되는데
경기 회복하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생각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잃어버린 신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2013년, 2014년에 한은 총재도 자, 물가 안정을 고집하는 부동산의 침체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는 이게 한은 총재도 좀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고답적인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란은행도 외국에서 영입하는데 우리가 영입을 못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행법상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그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잘못하면 월가에서 모시고 올 수 있다. 현행법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색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고요. 자, 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방치하는 게 고도의 출세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주셨었죠. 그렇다면 이 장세 의외로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증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블랙 먼데이가 되고 오늘 또 떨어지면 취임 이후에 40일 만에 최대 실현이거든요. 뭐 모든 국가 통수권자는 이렇게 떨어지면 예. 아주 최대 실현이죠. 근데 애써 방관하죠. 방관하죠. 트럼프만 그랬습니까? 베센트도 그렇고 이렇게 케빈 에셋, NEC, 트럼프 지형의 경제 핵심적인 세 사람이 전부 증시를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같이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세정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측면. 두 번째는 자 중간선거입니다. 트럼프는 장기적인 집권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2년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증시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바이든 정부의 증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2년 후에 트럼프 공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를 쫙 버티러 옵니다. 경기 쫙 버티러 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 올리고 경기 올려? 그러면 내 봐라, 내 공이지 않느냐? 그렇네요. 중간선거에 이길 예. 수가 있죠. 그런 각도죠. 그런 과정에서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어차피 증시 상황이 정치적으로 폴리파이니까 예.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뭐냐? 월가에서 보면 오늘 반등세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의외로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지각도 고도의 힐스에서 쫙 버티러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 뭐 일시 조정이다, 펀더멘탈이다, 현금을 보유해라 이런 얘기들은 지금 얘기가 나지 않는다. 지금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시 조정이다 하는데 이게 일시 조정입니까? 블랙 먼데이까지 발생하는데 그래서 방송에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시청자분이 현명하시니까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와야 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